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2026년까지 신탄진역에서 계룡역까지 35km 구간에 12개의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탄절 연휴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대전 오정동 상인들이 절도 등의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직원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지형이 본격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9일 비대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당내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갑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인 위주로 구성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선 출근 첫날인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변화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더 거세게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통합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는 가운데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직접 언론에 처음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8년 만인데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데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도심을 가르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여기에 순환선인 2호선 트램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6년이면 1호선과 X축을 이루는 광역철도가 놓여 대전 교통지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무려 8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예타 통과 뒤 2019년 계획 수립과 설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트램과 일부 구간이 중복돼 수요 예측을 다시 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에서야 KDI의 수요 예측 재조사를 통과했고 국토부 승인에 따라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설계도서 검토, 시공 측량성을 실시하고 지작물 조사를 한 다음에 한 4월, 5월 정도부터 이제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2,59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로 경부선과 호남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계룡역부터 신탄진역까지 35km 구간을 잇고 기존 역을 개량하거나 신설해 12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편도 기준 하루 65차례 열차가 운행돼 사실상 대전의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맡습니다. 서남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북부권인 신탄진 권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승도 가능해지고 해서 대전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신탄진역에서 조치원역 2단계와 계룡역에서 강경역 3단계 사업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 가운데 광역교통망 구축 본격화로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추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예, 방금 전해드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과 관련해 송민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사실상 이게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가 개통이 되면 시민들의 일상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가 예상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역이 이게 생기고 또 기존 도시철도와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네, 앞서 성룡희 기자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노선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충청권광역철도는 크게 3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서 추진이 되는데요. 이번에 착공한 구간은 가운데 핵심 부분인 1단계입니다. 예. 1단계 구간에 설치되는 역은 기존 역 6개와 신설역 6개를 합쳐 모두 12개인데요. 기존 역은 예전에 일반 열차가 다녔던 신탄진역, 회덕역, 서대전역, 가수원역, 흑성리역, 계룡역이고요. 예. 신설역은 좀 생소하실 텐데 덕암역과 오정역, 중촌역, 용두역, 문화역, 도마역입니다. 예. 이 가운데 계룡육교 지하에 신설되는 용두역은 대전 지하철 그러니까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추진되는데요. 예. 지금 대전 지하철에 용두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호선도 용두역 하나가 신설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도마역과 서대전역, 오정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램은 도로 위를 달리는 열차잖아요. 그래서 환승은 가능하지만 같은 역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서 조금은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착공한 건 숫자 그대로 1단계고 앞으로 이제 2단계, 3단계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2, 3단계 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20일에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와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 먼저 2단계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를 신탄진에서 세종 조치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4개 역이 생기고 전체 구간은 22.6km입니다. 이 3단계는 방향을 바꿔서 계룡역에서 논산 강경역까지 이 40.7km를 잇는 사업인데요. 예. 역시 4-5개 역을 활용해서 충남 남부에서 대전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데요. 2, 3단계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남과 대전, 세종을 모두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광역철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2, 3단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는 1년 후쯤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결과 각각의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지만 이 사업이 이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곧바로 기본 설계에 들어가는 등 빠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 광역 교통망을 만드는데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지하철 반성역에서 출발해서 세종과 오송역, 충북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KTX 오송역에서 청주 도심을 지나서 이 청주공항까지 26.7km 구간을 지하철로 건설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예. 지하철을 건설하는 안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고요. 예타 통과 여부는 내년 하반기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이 충청권의 바람대로 추진이 될 경우에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조치원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면 충남에서 대전 세종을 거쳐 충북 청주를 잇는 그야말로 충청권의 광역교통망이 실현이 돼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뼈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종합해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착공으로 충청권을 사방으로 연결하는 촘촘한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고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수사만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약 20분 전쯤 유서 같은 메모가 있고 차량이 없어졌다는 이 씨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씨의 장례는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실장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3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와 2차례 정밀 감정에서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일부 약물 흡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혐의와는 별개로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여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3차 조사 이후엔 경찰에서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가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의 협박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대전 오정동의 한 상가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며 일대 상가 수십 곳이 망가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도 피해 호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한 상인들이 피해 보상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복구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시뻘건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대전시 오정동의 한 상가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합동 감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 피해를 본 음식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내부는 그대로 드나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는 사이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인 주장이 나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냉장고에 거의 가득 차 있었거든요. 3칸이. 그런데 위에 거의 가득 넣어놓은 거에서 3분의 한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한 박스 가까이 아마 가져간 것 같아요.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본 상점만 26곳. 하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일부 상인들의 경우에도 폭발 원인이 명확히 조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불경기 속 연말 특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일부 상인들은 결국 자비로 복구에 나섰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자비로 들여갖고 우선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은 내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난 24일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경찰청은 어제 전기공급시설을 중심으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온탕한 기포를 발생시키는 수중 안마기가 문제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목욕탕 업주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대낮 음주운전 사고와 교사 피습 사건 등 유독 충격적인 일들이 이어졌는데요. 사건 사고를 통해 조정아 기자가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로 돌진해 주말 대낮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60대 남성. 중앙선을 넘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던 어린이 4명을 덮쳤고 결국 9살 배승아 양의 꿈과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학교 안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과거 스승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가 하면 충격이 가시기 전에 중학생이 점심시간에 흉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해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 측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천안에선 10대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서슴없이 SNS로 생중계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수사 상황을 SNS에 생중계하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기까지 해 청소년 윤리의식 실종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올해도 이어졌고 7명의 사상자를 낸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 사고는 4년 만에 되풀이돼 60대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성탄절 이브에는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사고로 숨졌고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주민 10여 명이 다치고 도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2023년.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보다 안전해지길 기원해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심화 수학은 수능 출제 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먼저 기존 개편 시한대로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의 골자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은 모두 폐지됩니다. 특히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으로 출제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체계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또 미적분투와 기하 등이 포함된 심화 수학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심화 수학 신설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수능 영역과 평가, 성적 제공 방식, EBS 연계 방식 등은 유지됩니다. 고교 내신은 기존 시한대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과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국교위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가운데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시행합니다. 이 밖에 시안에 제시됐던 체육, 예술, 과학탐구 실험, 교양 과목도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리 상승 위험까지 고려하는 새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다는 의미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도입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과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이 대상입니다. 또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전체 대출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과거 5년 동안 가계대출 금리 최고치와 현 시점의 금리를 뺀 차이를 스트레스 금리로 결정하되 하한선은 1.5%로 상한선은 3%로 했습니다. 대출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 한도는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큰 만큼 도입은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엔 50%를 적용합니다. 완전 도입은 2025년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첫 적용 대상이며 내년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2025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맛있는 경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년 해마다 부동산 제도가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지는, 그러니까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보니까 2030 세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네요. 네.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마 저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키포인트가 청년하고 출산입니다. 네. 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의 집중력을 키운 것 같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줍니다. 집 살 때도 대출을 해주고요. 전세를 구입할 때도 대출을 해주는데 다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신생아 특별 공급이 생깁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새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특별히 또 주택 공급을 더 해주게 되고요. 결혼자금 증여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자녀가 결혼할 때는 1억 원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양가 집에서 1억 5천, 1억 5천, 총 3억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 부부가 한 번만 기회를 줬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각각 2번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출산 양육주택 취득세도 감면해 줍니다. 집 살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게 해주는데 그 부분도 감면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기회를 좀 더 높여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주택 구매 능력을 올려주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요.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1억 3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되고요. 네.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은요,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6에서 3.3%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유리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든 분들은 또 전세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는 1.1에서 3%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네.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대로 최하위였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변동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네.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제 네. 출산만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신생아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부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하는 부분을 입증만 하게 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안 해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네. 저는 좀 이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정도 가지고 출산율을 급격히 올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책을 보면 지자체별로 뭐 혜택을 줬다가 안 줬다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주게 되고 또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굉장히 표준화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출산 대책을 좀 더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좀 많은 혜택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달라지는 청약, 대출 등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청년들 내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청약 제도에서 좀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청약 주택 드림 통장이라는 게 새롭게 개설이 됩니다. 2024년 2월부터 개설이 되는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금리가 무려 4.5%나 됩니다. 34세고요. 34세 이하면 금리가 4.5% 월 100만 원까지 주택 드림 통장. 우리 청약 통장인데요. 청약 통장을 업그레이드된 청약 통장을 선보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 전환이 되고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건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출도 해줍니다. 주택 드림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대출은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좋으냐면요.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2% 최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본다면 우리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그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에는 2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5년, 최대 5년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6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 14세부터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면 우리 청약 민영주택들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배우자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을 50%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대 3점을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신혼부부들은 또 혜택을 받을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조건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맞춰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2024년에 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가셔서 나한테 유리한 정책이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외상 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오늘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해군 정복을 입고 임명식에 참석한 이 교수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과 군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해적에 납치됐던 석혜균 선장과 총상을 입은 귀순 병사를 살려내고 되게 안 좋아요. 그 인공호흡기로 인공생명 유지 장치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몸이 열려 있어요. 응급의료 전용인 닥터 헬기 도입과 중증 외상센터 확장에 앞장섰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여전히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병동 간호사들이 증원이 안 되고 비행할 간호사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괴로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군 정복 차림으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교수직을 휴직하고 내일부터 20과목 570여 병상 규모의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일합니다. 국방부는 이 교수가 외상외과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군 의무 분야에 적극 기여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의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항공전력을 환자 후송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갑판병으로 입대했던 이 교수는 해군 함정에 한 달간 동승하는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며 군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조언해왔습니다. 이 교수는 병원장 임명과 함께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충남 의병기념관의 최종 건립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예산군과 또 홍성군이 서로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종 위치는 제3의 장소였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충남 의병기념관의 건립지가 내포신도시 홍해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건립지를 놓고 예산군과 홍성군의 유치전이 과열되자 충남도는 용역에 착수했고 두 지역의 접경지인 내포신도시 홍해공원 보훈지구 주변을 새로운 후보지로 내놓은 겁니다. 충남 의병기념관 예정지입니다. 2027년까지 연면적 4,7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의병기념관은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한 갑오 변란과 국권을 빼앗긴 을사늑약 이후인 1895년과 1906년 충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의병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1년 넘도록 유치전을 벌여온 예산군은 충남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초 입지로 주목받은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충의사로 의병기념관을 선정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도에서 전문가 의견과 용역을 통해서 장소를 선정. 홍주의병 발원지인 홍주읍성이 적격지라고 주장했던 홍성군도 한발 양보하는 모양새입니다. 민간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3만 명 서명 운동도 벌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쉽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충남도는 해당 부지가 예산 군유지라 현상 변경이나 매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빠르면 다음 달 착공할 예정입니다.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의병기념관이 현재 보훈관 옆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의병기념관 위치가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충남도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일과 여가 그리고 주거를 겸한 이른바 워케이션 사업이 내년에 충남에서도 그 첫 발을 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 소도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데 생활 인구 유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일본 소도시 가이루자와 마을 24곳에 외진 숙소를 마련하고 저렴한 비용에 며칠 동안 묵고 가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워케이션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예산시장 먹거리 단지에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270만 명이 찾았지만 숙소가 마땅치 않아 대다수가 당일 관광에 그쳤습니다. 하룻밤 자면서 다음 날 아침에도 와가지고 먹고 이동해도 되는데 없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이동해서 잠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먹거리 단지 근처에 관광객들이 묵을 객실 17개와 식당 종사자 30여 명이 가족과 2주에 살 집 30채가 지어집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다녀가시는 분들이 예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생활 인구를 많이 유입을 시키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디질세라 논산시는 도남 서원과 연계, 보령시는 바다와 해변 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당일치기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하려면 지역 야간 명소 개발 등 콘텐츠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도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KBS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손영태 씨 50만 원, 에스팜 김수경 대표 2천만 원,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외식조리과 2학년 30만 원, 서산 중앙감리교회 제7여선교회 회원 일동 2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박경자 씨 70만 원, 김혜경 씨 50만 원, 우송정보대학교 이다령 총장 외 교직원 일동
333만 7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맡아왔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새해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보건소마다 설치된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별 지정격리 병상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고 고위험군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세종시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해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암치료센터 건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각 기관은 자금 제공과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세종시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5천억 원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암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5천 개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전년보다 5천 개 늘어난 30만 9천 개, 종사자 수는 5천 명 증가한 53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종사자는 충남에서 4천 명, 세종에서 2천 명 각각 늘었지만 대전에선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충남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오전에 세종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먼지는 주 후반까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엔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내륙은 오전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도 쉬어갑니다. 대전과 세종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세종이 7도, 대전과 논산이 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공주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금산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아산이 영하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서산과 태안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보령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먼지도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